위즈덤 칼리지에서 인남식 교수님의 인사이트, 중동에 대한 또 중동을 이해해야 전 세계를 또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키워드 또 그냥 알아서 상식으로만 쌓아두어도 굉장히 아마 여러분의 지식의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인남식 교수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저희 3프로TV 앱에 접속해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 아래에 있는 위즈덤 칼리지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예고해드린 것처럼요, 오늘 여의도 형사반장 우리 이선엽 부장님 모시고 우리의 투자 전략 한번 잘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선엽 부장님, 저희 뭐 거의 이제 매주 한 번 정도씩 꼴로 나와서 잘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어떻게 좀 해주실 말씀이 좀 많이 있죠. 지난 시간에도 못 하신 말씀이 좀 많아서 뭐 항상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네. 뭐 시장은 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흠. 대응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그리고 각각의 변수가 뭐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딱 이렇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어려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기 이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정치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여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각각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그 지지하는 정당이 따로 있을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이제 야당일 수도 있고 여당일 수도 있고 뭐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이 당은 이래서 좋고 나는 이 당은 이래서 싫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의 견해가 되게 존중되어야 되는데요. 시장은 달라요. 시장은 정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내가 시장을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시장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죠. 다만 내가 거기에 올바르게 편승을 했는지 네. 아니면 잘못했는지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니까 이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외로 신문 읽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신문, 종이 신문. 예. 네. 사람이 보통 균형을 잡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해야 되고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건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고 나서는 내가 보기 싫은 거 스킵을 해버립니다. 옛날에는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됐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쓱 보면 됩니다. 네. 아마 유튜브도 그럴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줍니다. 더더욱 심해졌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만큼 들으실 땐 그만큼 그걸 신뢰하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닌데 너무 그쪽으로 가요. 쭉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으면 더 안 좋게 반응하고 좋으면 더 좋게 반응을 하고 이런 양극단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네. 많아져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타까웠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은 여러분들 생각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갔고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났으면 잘한 거고 아니면 틀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 생각보다도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틀렸으면 또 꾸준히 따라가야 되고 생각을 바꾸는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만약에 현 상태로 이렇게 가면 많은 분들이 이 유연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전에는 어떻게든 뭐 내 의지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든 계속해서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뉴스라든지 정보들을 들었었어요. 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소식을 접하더라도 이게 저럴 수도 있겠고 이럴 수도 있겠고 이런 좀 유연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워낙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보시다 보니까 뭐가 하나 터졌을 때 이렇게 해석해버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글로 가는 거군요. 그쪽으로 가죠.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 조금 이제 과도하게 흘러가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계속 좋아야 되는데 아닐 경우 그것도 좀 많이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주식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또 많은 수익률을 내는 분들을 옆에서 본 분들 보면 생각보다 생각이 많이 유연하시다는 얘기죠. 잘 편중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항상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걸러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 애널리스트에게도 걸러들으셔야 됩니다. 네. 저희들 뭐 정답도 아닌 거고 많이 틀리기도 하고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야구에서 강타자의 기준이 몇 할인지 알고 계시나요? 3할? 3할이죠. 네. 30%만 치면 이긴다라고 하고 잘한다고 합니다. 증시라고 다를까요? 증시라고 해서 전문가들이면 100%를 맞추고 그러진 않거든요. 중요한 건 3할이든 4할이든 그럼 3할에서 4할은 큰 수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요거를 지속 반복하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게 주식이 기본인 거지. 네. 사실 뭐 하는 것마다 다 맞춰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틀릴 때 뭐 안 틀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 3할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저를 포함한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10종목 예를 들어 있으면 네. 10종목 다 빨간색이 되는 게 가장 해피한 그림이거든요. 아우 좋죠 물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빨간색을 어떻게든 확정하고 싶어서 한 1%나 5%만 딱 플러스 되더라 무조건 이제 일단 팔고 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된 애들은 어떻게든 그 빨간색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10개 중에 뭐 대여섯 개 혹은 7개가 이제 파란색으로 끝도 없이 가고 빨간색 그나마 있었던 애들은 빨리빨리 팔아버리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정확하게 반대로 매매를 한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역시 행동으로 옮길 땐 또 역시 잘 안 되더라. 제가 이제 지난 몇 달간 네. 1월에 시장이 빠지고 나서 예. 시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장인 거 맞지 않습니까? 약세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2월 달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 2월 달부터입니다. 1월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2월 달부터 과연 우리가 여기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하고 또 힘들어 하신 것만큼 정말 약세장이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결과는 생각보다 의외의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고요. 그걸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자료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2020년 예. 코스피 업종별 등락. 올해죠. 네. 202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급하게 치다 보니까 그랬는데 네. 올해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안 좋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네. 이게 1월부터 했는데 다음 거 한번 보면 재밌어요. 자, 1월부터 어렵다라는 건 맞는데 자, 1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했으니까 2월부터 오늘까지 보면 코스피 한번 업종별 등락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일단 코스피는요 1% 빠졌어요. 별로 안 빠진 거 아닙니까? 2월부터 지금까지. 2월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안 믿으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HTS 들어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2월부터 오늘까지 해서 코스피는 사실 제자리 걸음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른 업종이 더 많아요. 그래요? 내 종목이 아니니까 그렇게 느끼시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1월부터 깨져왔었으면 그게 그럴 수 있죠. 1월부터 계좌가 많이 어려워져 있고 사실 1월부터 지난 거 얘기해봐야 의미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2월부터 보면 실제는 오른 게 더 많더라. 그런데 우리는 2월부터 바짝 졸았죠. 2월부터 졸아서 마치 지금 굉장한 폭락장에 놓여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전기전자가 제일 안 좋았던 게 맞아요. 어떻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기부터 시작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제일 좋아했던 업종 대표주였던 IT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거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그랬느냐?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일부 게임 업종,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정도 빼놓고는 여러분 놀랍도록 차트 다 돌려봐도 빠진 데가 없어요. 2월부터. 그러면 이게 내가 느끼는 PB와 실제 결과는 너무 다른 거죠. 네. 실제 욕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팩트는 뭐였냐면 2월부터 있는 장은 사실 지수는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아마도 전기전자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보합처럼 보였지만 사실 요 몇 업종을 제외했다라면 자, 여기서 많은 업종이 빠져 있다라면 제가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제 하락한 업종보다는 상승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시장이 엄청난 하락장이었다 또는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 맞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난번에 나왔던 강의 중에서 박스권 강의 기억을 하시나요? 박스권. 자, 시장은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이란 개념은 전체가 안 지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하고 올라가는 게 교차된다. 교차돼서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저희들도 비슷하지만 마음이 얼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계속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생각조차도 들으려고 안 했던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의외로 지금 초강세를 보이는 업종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일부 업종이 강세가 아니라 일부 업종만 하락했습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염이사님도 계시지만 많은 업종이 하락했으면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이 장은 분명히 하락장이 아니라 2월부터는 지금까지는 보합이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리인 거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만 했겠죠. 주파수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는 놀랍도록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 분명히 크게 하락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합쳐져서 보니까 보합처럼 보이는 거지. 네.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훨씬 더 보다 올라간 업종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물론 이제 하고 작년 있습니다. 연말부터 빠진 게 많고 그때 연말부터 한 2월까지는 많이 빠졌고 1월까지 빠진 거죠. 1월까지 많이 빠졌고 1월에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월부터는 사실상 지수는 거의 이제 제자리 비슷했고 걸음이었던 겁니다. 예. 일부 업종들은 2월부터만 계산하자면 훨씬 더 오른 게 많았다는 예. 거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셨던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이미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해 이미 많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난해 손실이 많이 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한국 시장에 대한 조금 미련을 좀 많이 버리시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미국은 또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많이 터졌죠. 많이 터졌습니다. 네. 실제로도 제가 알기로도 2월 달부터 요 같은 데이터를 그려보면 우리나라 시장 별로 안 빠졌지만 미국은 이때도 15% 넘게 빠졌으니까 사실 크게 빠졌다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이 아니죠. 아니죠. 네. 자, 제가 최근에 많은 분석들을 보면서 미국 시장, 우리 한국 시장을 분석을 하는데 미국 데이터를 너무 많이 들이대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미국이 빠지는데 한국이 무사할 거냐? 저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 정도는 될 겁니다라는 분석은 알겠는데 네. 미국 시장 다 빠지는 게 마치 한국 시장하고 동일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네. 실제 이 2월 달부터 미국 시장 많이 빠졌는데 우리는 안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생각을 긍정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되는 기업도 있고 안 되는 기업도 있을 건데 라고 나름대로 새 시장에 대한 중립을 잡았다라면 은근히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터질 거 이쪽에서 만회할 수도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었을 건데 너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 보니까 계속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조차도 다 지금 마이너스 한 20%를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몫인 거고 판단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 않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하면 판단은 쉽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좀 장표를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도 비슷했습니다. 2월부터 놓고 보면 확연하죠. 여기는 올라간 업종과 내려간 업종이 거의 절반입니다. 뭐 그러네요. 예, 잘 아시다시피 뭐 컨텐츠라든가 이런 데 진짜 많이 내렸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쪽은 의외로 엄청나게 오른 데도 많아요. 음식료도 뭐 대표적일 거고요. 그래서 명암이 많이 굉장히 엇갈렸던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수를 놓고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지수상으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네. 변동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 변동 안에서 결국 박스의 흐름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박스란 말이 사실은 하락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방어가 그래도 방법이 되게 유쾌합니다. 뭐냐? 안 하면 되거든요.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인버스를 사거나 이렇게 하면 포지션이 확실한데 박스선은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지수는 움직임이 없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오르고 있는 업종도 있고 내리고 있는 업종도 있으면
안타깝게도 대부분 내리고 있는 업종을 싸게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올라가는 거에 대한 눈이 안 보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투자자의 경우를 보시면 박스권에서 사실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수익률이 더 뒤로 흐르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시장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매크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업종별로 어떤 큰 흐름의 변화는 없는지, 내가 가진 기업들이나 아니면 종목의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좀 피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기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단순 박스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종목들의 변화가 굉장히 큰 박스다라고 판단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후로의 시장도 대체로 비슷한 그림입니다. 네. 예. 그런데 좀 다른 게 있다라면 지금 이후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네. 아마도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도 보셨던 것처럼 1분기보다는 2분기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개연성이 더 많습니다. 일단 상하이가 봉쇄됐었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 매출이나 이익이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보통 기업들은 원자재를 미리 구입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해 원자재가 조금 덜 올랐을 때 구매한 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던 1분기에 구매했던 걸로 지금 물건을 팔았을 경우는 이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업별로 굉장히 편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안 좋은 시장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굉장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또 있어 보여요. 실적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시장은 다 같이 내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건 너도 나도 다 내리는 거고 현재는 내리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고 역시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네. 미국에서도 이미 보셨죠? 같은 유통업체인데 어떤 유통업체는 시장이 좋고 어떤 건 안 좋았어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돈을 지출을 여전히 강하게 했고 조금 서민층들 같은 경우는 지갑을 닫았다라는 게 그런 해석이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디테일하게 보실 줄 알아야 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요 차트는요,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고 하면 보통 신용이 안 좋은 채권과 미국 국채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 이게 많이 올라가면 미 국채가 여기라면 이거보다 이만큼 수익률이 안 좋다는 얘기인 거니까 차이가 벌어질수록 이 기업들은 대단히 위험해져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현재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현재 이 위치에 있죠. 이게 많이 올라가야 시장에서 얘기하는 큰 위기 또는 반등 후에 크게 빠져가 이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안 온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닌 거죠. 이게 최소한 임계점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대단히 위험해지고 있어서 곧 시장이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시장이 올 거에 대한 고민은 이걸 보고 하셔도 돼요. 이것도 매일매일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센트리스 연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유의미하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그림은 아니고요. 이게 많이 올라올 때, 이게 많이 올라서 임계점 이상을 넘을 때 우리가 내 것도 빠지고 당신 것도 빠지고 누구 것도 다 빠집니다라는 장이 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직은 박스를 벗어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도 요즘 되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며칠 전에 1조씩 사더니 오늘은 또 팔고. 근데 중요한 건 예전엔 팔기만 하더니 이제 사기도 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조금은 줄었어요. 여전합니다. 물론 시장에선 여전히 약세라는 의견, 여전히 지금이 바닥이 아니고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건 맞지만 그 안에서도 그 지배적인 의견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얇아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을 빠진다고 예상했으면 지금은 그래도 10은 아니고 한 7이나 6 정도 빠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이 더 위험해지기 위해서는 그 위험과 관련된 것들이 부각이 돼야 될 거다. 당연히 물론 여러분들 인플레라든가 뭐 이것저것이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중국의 봉쇄는 풀렸죠.
중국의 봉쇄는 풀렸죠. 이게 네, 네. 동전의 양면입니다. 중국의 봉쇄가 풀렸다라는 얘기는 안 좋은 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올라가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아예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 요즘 오늘도 보니까 뭐 중국의 상하이는 난징둥로라고 되게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중국에 택시 타고 가면 제가 기사 길을 알려줄 정도는 됩니다. 제가 가이드도 많이 갔었었고 워낙 자주 가셨죠? 예, 네. 많이 가기도 했고 경쟁사들 중국 탐방단 같아 제가 가이드로도 많이 갔었어요. 실제 거기서 가이드 요청을 해서 간 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쭉 이렇게 가보면 중국은 하여튼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그래서 수요가 늘다 보니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 이러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건 맞죠. 그러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박스권 안에서 묶여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피해본 업종은 좀 피하고 수요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업종을 좀 선택하고 이런 전략이 훨씬 좀 더 낫겠죠. 네. 예.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란 나라가 이미 시장의 어떤 성장 엔진을 바꾸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이 예,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이 네. 기존에 있던 성장 엔진을 바꿔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관련주들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2월부터 6월까지 지금 1%밖에 안 빠졌다는 의미 안에는 뭔가 들어올린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다 그거와 연관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어떤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냐면 요 그림 말고 그냥 백지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백질 하나 드릴까요? 예, 예. 네. 요거를 화면을 그냥 백지로 한번 놔두면 맨 좋을 것 앞에 같아요. 화면을 한번 가보시면 거의 백지에 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맨 앞으로. 맨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요 정도 어떠세요? 아, 이거보다도 더. 아, 그럼 제가 화면 완전 하나 백지? 예, 예, 예. 안전 하얀 걸 하나 저희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이게 우리 엄 이사님 보실 때는 지금 이제 이런 박스장에서의 어떤 그 교차되는 움직임들 요럴 때 개인들이 사실 이걸 뭐 알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무 행동도 못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요즘 거래량도 이제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저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쉽진 않겠죠, 그죠? 아니 그 아까 이제 부장님 말씀대로 네. 아직 경험이 없거나 음. 이게 왜냐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사실 중간이라도 가는데 잘못 이게 그러니까 잘못한다 그러죠. 잘못 그러니까 괜히 내가 나섰다가 이런 그 박스권 매매할 때 가장 좀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가 올라요. 아까 박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연속성이 없다고. 며칠 오르는 것 같으면 아 이거 되나 보다 하고 쫓아가요. 들어가면 안 가는 걸 손절을 해요. 네. 사죠. 빠집니다 또. 그래서 또 이거 아닌가? 그래서 또 옆에 네. 이제 안 올랐던 게 또 올라가요. 네. 그 갠가? 이게 몇 번 반복을 하면 계좌가 녹아버려요. 아, 그렇죠. 박스권장에서 그런 네네.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 이제 부장님 말씀처럼 음.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뭐 추세가 나올 때까지 네. 아니면은 이제 내가 리서치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사실 2월부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업종별로 올라간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수혜받는 기업들은 주가가 또 되게 많이 갔어요. 특히 뭐 아시겠지만 조선 기자재 업종이라든가 네네네. LNG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런 또 뭐 사료 업체들이야 뭐 약간 테마로 좀 움직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분석을 해서 하신 분들은 약세장에서도 사실 꽤 많이 수익이 수익을 나신 분들 내셨겠죠. 계시고 맞습니다. 뭐 아까 그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도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어쨌든 이제 수요가 이제 늘어날 걸로 보이니까 네네네. 주가 급등해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이런 투자 시기에서는 네. 사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투자 경험이 조금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거나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제가 봐도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 더 나은 투자 방안인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투자 경험도 좀 많이 있고 내가 이제 꼭 약세장까지는 아니래도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응 방법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잡으신 정도라면 해볼 만한데 그게 아니라면 저도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도 오히려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리파워 EU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 리파워 네, EU. 예. 말 그대로 리파워죠, 그죠? 리파워 EU. 자, 이거를 최근에 유럽에서 발표를 했죠. 유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를 아예 수입을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자, 수입을 안 하다 보니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2030년까지 현재 40%로 예상이 됐었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45%까지 늘리겠다라는 유럽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대부분 이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이 기사를 보시고 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와, 이게 큰 호재가 아니라 메가톤급 호재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주가가 일회성이 아니라고요. 이거를 다 테마로 잘못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테마야? 그리고 그린이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테마도 아니고 그린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유럽이 에너지 공급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적절한 단어예요. 자, 현재 그동안 유럽이라는 대륙은 네. 에너지에 대한 수급을 안타깝게도 러시아에 크게 의존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번 사태 이후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겁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한테 의존했었던 에너지 공급을 자립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리파워 EU는 유럽의 에너지 공급 방법의 변화예요. 큰 틀에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는 단기적인 시계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현재 있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0에서 45% 올린다고 하죠.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게 그럼 55%는 대체 뭐야? 라는 고민이 없어요. 자, 2030년까지도 갔는데 45%까지 신재생을 늘린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나머지 55%는 도대체 뭘로 충당한다라는 거지가 사실은 더 큰 그림인 거지 않습니까? 기존의 연료를 그냥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55%도 바꾼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에너지에 대한 공급처를 바꾸는 건데 네. 신재생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비중을 높인다라는 거지 요 55%도 결국 수급처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거예요. 비러시아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중에 핵심이 가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 보시면 유럽이 에너지 그렇게 수급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그린으로 가긴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알고는 탄소 재료로 가기는 했으니 그 길은 안 갈 수 없으니까 이 기회 이걸 통해서 현재 우리가 추진했던 것보다 그린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도 더 높이고 그리고 당장 급하니 그 속도도 빠르게 하겠다라는 게 기본 전제로 되지만 그죠? 그 이외에 현재 에너지와 관련된 수급처 우리가 그동안 공급을 가지고 왔던 것도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카타라든가 노르웨이로 공급선을 바꾸겠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최근에 움직였던 업종들 보시면 태양광이 당연히 많이 움직이긴 했고 네. 풍력도 많이 움직였는데 은근히 조선주도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가 같이 움직였냐면 전력 송배전 관련주도까지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과 관련해서 이 얘기들은 핵심이 그린이 아니고 현재 유럽 에너지의 공급의 변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메가톤급 변화인 거예요. 전 대륙이 기존에 쓰던 에너지에 대한 공급처를 바꾼다라는 거, 공급처 어디로 바꾼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방법도 되게 바꾼다라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관련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수혜가 아닌데 이거를 그린을 하고 너무 좁혀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유럽 이러니까 단기 테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그냥 보면 그린에 이제 더 하겠다라는 거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내공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약간 좀 이제 의심한 부분도 있는데 아마 네.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게 있으실 텐데 사실 유럽이 뭐 예전부터 그린으로 간다는 얘기 사실 몇 번 했었고 IMO 2020 이것도 했는데 거의 뭐 그냥 별 유명무실해졌고 그래서 혹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해서 뭔가 유럽도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약간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저런 이야기를 꺼내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한 1, 2년 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료되고 나서 또 화해 손짓 어쩌고 하다 보면 다시 또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얘기만 잠깐 나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닐까는 걱정. 그게 네.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사태가 단기전이었었으면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장기화됐고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장기화된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게 문제가 되고요. 네. 그렇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게 된 게 문제가 되고 더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현재는 유럽에 대한 국가의 위협도 굉장히 가하고 있다라는 게, 예를 들면 뭐 폴란드에 대한 위협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게 되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종전이 된다라고 해서 유럽이 이전처럼 러시아 제재를 풀면서 러시아 걸 다시 쓸 가능성은 이미 없습니다. 그 없는 게 지금 나왔던 리파워보다 이 리파워 EU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계획을 현재 유럽 의회가 승인을 한 거거든요. 네. 승인했다는 얘기는 이미 계획이 확정이 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전에도 뭐 우리가 알고 그린 한다더니 사실 그 흐지부지 됐던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명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체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기한도 명확하게 줬죠. 러시아산 이때까지 안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원유는 올 연말까지 끊는다고 하죠. 네. 이미 시계가 나왔어요. 전부 다 알고 있는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도 그때까지 다 해야 되는 거고, 에너지에 대한 공급원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에너지가 완전히 수급에서 꼬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이거는 이미 계획이 확정이 된 거고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네. 그 기한이 무한정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다급하고 빠르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스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네.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가스 들어올 때 관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네네. LNG 같은 경우는 각각의 터미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터미널 지금부터 안 지으면 이 계획에 수급이 차질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터미널부터 짓기 시작하고 그 LNG를 어떻게 들어올까에 대한 공급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된 게 뭔지 아세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버핏이 얼마나 산 기업이 하나 기억나신 게 있나요? 옥시덴탈 페트리올륨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옥시덴탈 페트리올륨, 이게 뭐 하는 기업입니까? 혹시 그래요?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원유 관련 기업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셰일가스를 유럽이 대대적으로 사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도 얼마나 재밌는 일이었냐면 셰일가스 기업이 지난 20년 동안 번 돈보다 올 1년 번 돈이 더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어요. 지금요? 누가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치주 사시는 분이죠. 네. 불타기 안 하신 분인데 세상 최초로 불타기 하셨어요. 올라가는데 더 사셨어요. 자, 이 기업들은 지난해 20년 번 돈보다 올 1년 번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웃긴 건 이 기업들이 투자를 더 안 해요. 그래서 이 많은 돈으로 뭘 한다?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옛날에 봤었던 뭐하고 똑같냐, 빅테크 애들이 그 돈 번 가지고 자사주 사고 배당 줬던 거 아시죠? 그걸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샀습니다. 네네네.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옥시덴탈을 왜 샀는지 전 증권사 어느 어디서도 보고서가 안 나와요. 그냥 워렌 버핏이 이거 샀어요. 쉐보론 텍사코 샀어요. 시티 샀어요. 아니면 블리자드 샀어요. 끝인데 왜 그것들에 대해 샀을까? 낱낱이고해서 워렌 버핏이 이런 걸 노리고 샀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블리자드 하나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MS가 인수할 때 그거 아비트레이지 때문에 샀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나머지 것들은 고민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전 이 기업부터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샀을까?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일가스 기업은 도산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네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기업들로 꼽았는데 그 꼽혔던 기업을 가치 투자에 대가른 분이 대거 지분을 매입했을 정도면 기업이 뭔가 크게 변했다는 얘기고, 이 기업이 변했다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의 환경이 변한 건데 네. 그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을 안 하더라는 얘기죠. 워렌 버핏은 이걸 알고 있었겠죠. 전체적으로. 네네. 그럼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단타쟁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공개했는데 나 팔았어 이미, 뭐 이틀 뒤에 팔았어 이러질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3% 나와가지고 일주일마다 강의하는 것도 아닐 텐데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보고 저 기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쉐브론은 오케이인데
아니 그 이전에 그렇게 부실하다라고 늘던 옥시덴탈까지 저렇게 샀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현재 그려지고 있는 유럽을 둘러싼 이 에너지 환경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이슈고 그 큰 이슈에 따라서 현재 올라가는 폭도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너무 매크로만 보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를 보신 모든 분들이 다 경제학자가 되신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니 물론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댓글 다실 때 많은 비판을 달아주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욕을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고 나는 이래서 당신 의견은 달라.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생각의 근육이 키워진다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지금 실력이 많이 쌓여가고 있으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제 얘기가 맞든 틀리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다른 견해를 주시는 거는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까지 생각도 하시는구나. 또 저도 배우는 게 있고 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보면 그 업계에 또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얘기죠.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십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틀린 것도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경제가 주식이 다 아닌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GDP 성장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통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는 시대는 이미 아니에요. 이게 많이 달라요. 통상적으로 시장은 기업 이익의 합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업 이익의 합이고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보다는 이걸 더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실제 여러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지수가 대세 상승으로 간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경제를 중심으로 시장을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었고 제가 볼 땐 지금도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경제만 놓고 보면 답이 없죠. 쉽지 않을 거고 침체 가능성도 있고 네. 대단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이런 애들도 올라와요. 그런데 얘들이 시가총액 합이 삼성전자 빠진 거를 보충할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기업이 없다라면 생각보다 느끼는 하락의 폭이 크겠죠. 생각보다 분명히 안 좋은 기업들은 아니면 좀 시장에서 부진한 기업들은 생각보다 낙폭이 클 거니까. 네네. 또 반대로 또 반대편에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은 쉽지는 않지만 이 나름대로 안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찾고 계셨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일개 또는 아주 소수의 업종이 올라갔다라면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 하락 업종보다 상승 업종이 더 많아요. 이거는 자세히 잘 뜯어보면 내가 지금 악재도 많지만 생각보다 기회가 없지도 않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거예요. 물론 이거 찾기 쉽진 않아요.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네.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중심을 잡으셨으면 해서 시장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건 맞는데 네. 그 안 좋은 거에 너무 휩싸여서 아예 아무것도 안 볼 거냐가 아니라 혹시 그 안에서 뭔가 또 다른 돌파구는 없나? 자신이 없으면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이라도 시나리오도 그려보고 왜냐하면 지금의 이 하락장은 이 약세장은 여러분들 이미 수많은 수수료를 지불을 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이미 내 계좌도 터졌을 거고 많은 손해가 있으셨을 텐데 네네. 중요한 건 터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약세장을 내 거로 만들어야죠. 네. 우리가 주식 하루 이틀 거라면 모르지만 앞으로도 하실 거라면 이 하락에서 내가 했었던 이 경험이 철저하게 내 거화 돼서 그 다음 하락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또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거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은 단순히 안 좋다라고만 보는 게 답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따져보셔야죠. 왜 안 좋지? 왜 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렇게 그럼 실제 그런가? 또 지금도 야 미국 시장 그렇게 안 좋은데 우리는 혹시 최근까지는 디커플링 된 게 확실한데 앞으로도 디커플링 될까? 된다면 또 무엇이 될까? 라고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생각의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죠? 생각의 마동석이 되셔야 돼요. 지금은 이러지 않으면 저는요 네. 하락한다고 널브러져 있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왔잖아.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내게 돼야지. 네. 내게 돼서 이걸 밟고 또 일어나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조차도 어차피 조금 더 빠지면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기회가 진짜 나의 기회가 되려면 네. 나에게 기회 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면밀히 관찰을 하고 실제 어떻게 돌아갔었고 그땐 이랬었는데 라는 것들이 체득화돼서 향후에 또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또 약세장에 도래했었을 때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적으로도 훨씬 더 맞았어. 또 이렇게 해야 되라는 지침이 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고수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뭐 저 말고 저보다 훨씬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그분들 여러분들 나와서 강의하시는 거 보면 뭐 깡통 몇 번 찬에 나오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되게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분들이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좋아진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그분들이 그러는 거지만 그 과정까지 그런 어떤 수많은 고수가 되기 위한 어떤 그 과정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거쳤고 다만 거쳤었을 때 그거를 단순히 겪은 게 아니라 그걸 내꺼화해서 그렇죠?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실을 줄이고 또 좋은 이득의 기회가 왔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투자 패턴을 유지하면서 오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뭐 주저리 얘기가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 너무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쏠려서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좋게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좋게 보는 것보다도 뭐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 사람 왜 좋게 얘기하는 건지 또 시장에서 그거 외에 또 다른 기회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생각의 근육이 정말 많이 커질 거다. 네. 이렇게 하면 그냥 나쁘게 생각하는 게 무슨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안 좋게 계속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예 기회도 없어져요. 나중에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그 기회 때는 기회가 잡혀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항상 기회가 없느냐 있느냐. 행동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 네. 없으면 기다리시는 것도 답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계속 해보면서 학습을 해나가면 나중에 보실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네. 좋은 기회가 또 생겼을 때 저는 여러분들 반겨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 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이제 부장님 강의 들어보니까 좀 그 약간 비슷해. 근데 그때랑 환경이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그때 뭐 물가가 높을 때는 아니니까. 근데 2011년하고 12년도에 우리나라 장이 이제 부러진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또 2012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기 한번 있었잖아요. 그리스 문제. 네. 그래서 그때도 진짜 공포스러웠는데 네. 근데 증시가 그 후로 박스피로 갔거든요. 그냥 뭐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했는데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샘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가서 그럼요. 박스장에서 예. 그럼 이제 지금 부장님 생각도 그 시장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박스피라고 막 계속 가정을 한다면 그 안에서도 지금 모든 분들이 좀 공포스러워 하잖아요. 사실 아직도. 근데 그런 또 아까 알리파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좀 내가 좀 딥하게 공부를 하면 충분히 뭐 아모레퍼시픽 당시에 한샘 이런 게 또 이미 스타주들이 또 그럼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들 부정적이니까 그걸 못 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 차례 상승과 하락을 경험해 보면서 과연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진짜 상승이라고는 주도주로 바닥에서 산 경우가 없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미 하락해서 빠진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기도 쉽지는 않고 항상 우리는 그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된다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도 이게 안 된 건 어쩔 수 없어요. 저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럼 이 시장은 계속 빠지기만 할까요? 이렇게 빠지면 또 나중엔 언젠가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 수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럼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돌릴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 여미사님 말씀하셨던 거 하나만 재밌는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네. 자, 그리스 사태가 커졌을 때 얘기를 드리면 조금 쉬울 수 있는데요. 그리스 흔히 얘기하는 피그스 사태죠. 네. 그렇죠? 포르투갈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요 사태가 터졌었을 때 이걸 이제 우리 보통 남유럽 얘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남유를 얘기했었을 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중요한 건 요거 빠질 때도 다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유럽이 뭉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럽 의회에서 독일의 지분이 30%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좀 줄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독일이 반대하면 답이 없어요. 독일은 얘네들을 안 도와주겠다 주의예요. 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그리스한테 니네가 먼저 허리띠 졸라매. 그럼 내가 도와줄겠는데 그리스 사람들 평생 허리띠 졸라맨 적이 없어요. 국민성이 졸라매지도 않을 거야. 사람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독일이
그리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고 니네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까지 돈을 안 줄 거야라는 얘기는 안 준다는 얘기죠.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해결 방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유럽이 뭔가 결정을 할 때 독일을 무력화시키면 가능하겠죠. 그게 20이에요. 20위는 독일도 한 표예요. 그래서 이때 마리오 드라기라는 분 알고 계세요? 네, 기억나요. 이분이 드라기. 실제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죠? 분데스방크 총재가 옌스 바이트만이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반대했어. 반대했는데도 묵살해버렸어. 너 한 표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런 구조를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위기가 크다가 아니라 그리스 위기를 비롯한 남유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럽이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 네. 그런데 유럽 의회는 구조상 지분이 가장 많은 독일이 반대하면 방법이 없는데 독일이 반대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독일의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구가 없느냐? 20위밖에 없잖아요. 결국 20위가 도와주면서 위기가 끝이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개를 짜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기가 단순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돌림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현재 위기도 현재 위기 같은 경우도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빠졌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네. 어디까지 빠질까? 역시 몰라요. 다만 이런 게 나오면 끝이겠구나라는 생각들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 1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중국이 봉쇄 방식을 바꾸는 거 이미 시작이 됐죠. 상하이 풀었잖아요. 네, 네, 네. 썩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 이거가 제가 풀 수밖에 없었던 말씀드렸던 근거가 뭐냐면 리커창이 나와서 어차피 지금 이대로 가면 유럽 중국 경제가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시장에서 얘기한 대로 시진핑 등극 때까지 기다리다가 중국의 경제가 거덜이 나요. 그럼 지금 있는 걸 봉쇄를 안 풀겠다가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이미 방법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미 해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전보다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나쁘게 보이니까 인플레 우려로 보이는 거예요. 야, 중국이 이제 돈을 쓰니까 유가도 올라가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얘기는 중국의 수요도 살아있어. 지금부터 수요 살면 2분기 실적은 안 좋은데 3분기는 지금보다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6월 달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2분기였었으니까 지금부터 봉쇄 풀어서 3분기부터는 또 수요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2분기 지금 실적 나쁘다고 3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좋게 주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텐데 너무 여기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걸로는 하락은 일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들 그래. 실적 안 좋을 거다. 누가 모르나? 3분기는 어떻게 될 건데? 풀었잖아. 봉쇄 풀고. 달라지잖아요. 그럼 2분기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럼 시장은 또 거기서 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더 빠지진 않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의 근육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거는 어떻게 끝을 네. 짧게만 좀 여쭤보면 예를 들어 좋은 시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10가지 기준을 나름 갖고 있는데 예. 그 중에 뭐 금리나 뭐 원유가 등등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가 시장에 안 좋은 걸로 판단이 돼요. 근데 이때 굳이 내가 들어갈 필요 없고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안 좋고 나머지 7개가 좀 좋다고 판단될 때 들어가는 거는 이제 나쁘지 않잖아요. 자, 변수가 있을 때 몇 네. 개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각각의 변수 영향력이 중요한 겁니다. 9개가 안 좋은데 하나가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를 따져볼 때 네. 흔히 얘기하는 짜투리 변수가 있을 거고요. 핵심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핵심 변수들의 썸이 합이 시장에 어떻게 미치는 영향을 꼭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썸을 했었을 때 이 핵심 변수가 시장을 다 아래로 끌어올린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여기가 다 좋다고 하더라도 또 반대로 하나의 핵심 변수가 나머지 것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라면 하나 가지고도 시장은 땡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변수가 있다만큼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변수가 얼마나 크기의 시장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리파워 EU라는 변수는 일반 변수가 아니라 메가톤급 변수예요. 근데 그걸 테마로 치부하는 순간 현재 시장이 잃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손이 안 나갔을 텐데 태양광의 주가가 지금 1-20% 오른지 아십니까? 40~50%씩 올라댔어요. 그게 일시적인 겁니까? 알고 모르고 차이가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그렇죠? 빠르게 알고 이 변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실력을 가르는 거라고요. 네. 어렵죠.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걸로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지 않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꾸준히 공부해보고 그래서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꼭 매매일지를 써보셔라. 그리고 똑같은 변수가 있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별로 해봐라. 자, 우리 3%라는 좋은 유튜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애도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뭐 메가스타디, 뭐 대성 마이맥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거 듣는다고 서울대 가나요? 그거 들어도 지방대 가려든 계속 지방대 가고 서울대 가려든 가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강의를 듣고 내 거로 만들고 그걸 실력으로 키웠었을 때 되는 것처럼 주식은 그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주식은요 이렇습니다. 자, 성적이 있다라면 80점이에요. 이 이하로 가면 다 손실이에요. 75점도 손실이고 70점도 손실이고 60점도 손실이에요. 이걸 넘었을 때 수익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고시와 비슷합니다. 이게 조금씩 쌓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손실이 줄어드는 것뿐인 거지 사실은 수익 내기가 쉽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고통스럽고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지금 많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지식은 많은데 깊지가 않아요. 요만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을 때도 많이 반응을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 안 된다 이거보다도 혹시 이 안에 될 만한 게 없나 된다가 아니라 될 만한 게 없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시장엔 얼마 정도 반영이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 키워드예요. 이 리파워 EU는 그린이 아니에요. 유럽의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공급을 바꾸는 대변혁 공사입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과 단순히 얘네가 그린을 더한대라고 해서 테마를 묶는 사람과 차이가 이런 생각의 깊이에서 차이가 많은 것들하고 그게 수익률 차이로 연결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선엽 부장님의 말씀 그리고 또 공부를 제가 좀 더 네.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 이선엽 부장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